사람의 마음은 참 오래 숨길 수 있는 것 같아도 끝내는 삶의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관계도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서운함과 침묵을 품고 살아가지요. 세월이 흐른다고 모든 감정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바로 그렇게 조용히 쌓여온 마음들이 한순간에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연 채널 주로 듣는 애청자인데요. 여러 채널 중에서 연희님들 채널이 제일 취향에 맞더라고요. 현실적이라고 하나 다른 채널들처럼 몇백억이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별로 없어서요. 아무리 각색 들어간다고 해도 앵간히들 해야지. 재미로 듣는 사연에 너무 위화감 들고 자극적이게 뽑으니 듣고 나선 기분이 별로거든요. 나이 탓이라기보다는 저는 원래 성격이 어울렁더울렁하는 편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애태워서 뭐 하겠나요. 실은 저 여중 때 좋아하던 오빠가 죽고 나서 제가 살려고 지침 삼아 가진 생각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더라고요. 차도 별로 없던 그 시대에 차에 치여서 바로 전날 하얀 입 가지런히 드러내며 웃었던 그 오빠가 허망하게 세상을 뜬 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나는 이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보다 심각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그 오빠네 부모님이 나란히 손잡고 가시는데 그래도 살아가시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옅은 슬픔은 있더라도 금슬 좋게 서로를 부축하며 음식점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이게 인생인가 보다 했습니다. 누군들 좋은 일만 있고 누군들 나쁜 일만 있겠어요. 그렇게 제법 어린 나이에 깨달음을 얻고 저는 신나게 연애를 하여 좋은 사람을 낚아챘습니다. 자그마치 5년을 공들인 교감 선생님 아들인 남편은 사람이 참 순하고 어지간해서는 징징거리지 않는 제법 점잖은 사람입니다. 대신에 사람을 잘 믿어 뒤통수를 잘 맞고 다녔는데 이것은 제가 평판을 무시하고 나대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증은 안 된다는 철칙만 지키면 누구와 어울리건 봐줬습니다. 저도 성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이 셋 낳다 보니 대범해지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들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던 그 시절 참 못 볼 걸 여러 봤습니다. 아들 셋 연년생 키워보셨나요? 말도 마세요.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삭신 녹아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매일매일이 인생극장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과자 달라고 첫째는 배 빵빵 차대지, 셋째는 뱃속에서 형한테 앉이고 저도 발길질하지, 둘째는 한창 똥 가린다고 눈치 살살 보면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면서 기저귀 벗었다 찼다 하지.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었지요. 이때 우리 시어머니 안 계셨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애들 때문에 그렇지 저는 제 나이대 사람치고 보통 돈 고생은 안 한 편으로 친정이 국밥집하고 교육자 집안으로 시집가면서 크게 부자는 아니었어도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45년 결혼 생활을 하며 크게 잘못 살았다 할 위기 없이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뭐 애들 다 팔다리 한 번씩들 부러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 코 깨지고 군대에서 맹장 터지고 그랬지만 어쨌든 살았잖아요. 저는 이건 고난으로 안 칩니다. 저희 동생이 물려받아 하는 한 그릇에 30원 하던 국밥을 10,000원 받는 시대까지 목숨 부지하고 살아있는 게 어딥니까? 제가 지난 시절 생각하며 제일 힘들었을 때가 남편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때하고 10년 전에 우리 시어머니 쓰러지셨을 때인데 다행히 둘 다 멀쩡하게 제 옆에 있으니 된 겁니다. 우리 시부모님들은 참 바르고 싫은 티 좋은 티 섣불리 안 내는 사람들이라 자손들도 그런데 남편 보고 만났지만 살면서 시집 참 잘 왔다 하고 사는 게 시동생들도 다 선하고 정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유난히 모난 돌 골라라 하면 저보다 1살 많은 제 밑에 동서입니다. 원래 형제간에도 터울 안 나는 형제간에 투닥투닥 하듯이 동서는 자기가 나이 많은데
저를 형님 대우하는 게 싫었던가 봅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 어린 신우에게 존대하는 게 하나도 기분 안 나쁘던데 제가 만만한지 동서는 훨씬 어린 신우에게는 트집을 안 잡고 유난히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형님은 영 음식 솜씨가 없네요. 친정이 음식 장사하지 않아요? 하긴 국밥에 무슨 기대를 할까마는 그래도 기본 반찬 내잖아. 매일 자기네 음식 먹었을 텐데 감이 없나? 어머니는 나 간 잘 맞춘다고 칭찬하시던데 동서가 입이 까다롭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동서가 만들어봐요. 나 먹어봐야 대충 감을 잡거든요. 일단 먹어보고 동서 하는 대로 흉내는 내볼게요. 어머, 제가 일하느라고 바쁜데 음식 만들 시간이 어딨어요? 하기 싫으니까 괜히 트집이야. 꼭 먹어봐야 아냐고요. 한국 사람이면 기본 입맛 틀이 있잖아. 이건 좀 싱겁고 이건 좀 짭짤하게 해야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내 어머니께 칭찬받았다고요 저. 동서 입맛은 영 감을 못 잡겠어서 한 말인데. 그리고 집밥의 반찬간은 파는 음식하고 달라요. 파는 음식이야 간 짭짤해야 더 안 내도 되고 오래 보관도 하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 드시는 음식 간 짜게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안 그래도 부모님 두 분 다 혈압약 드시는 게 내가 짜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고민 중인데 참아요. 우리 집에 얼마나 온다고 그래요? 동서가 맨날 음식을 사 먹어서 입이 짜진 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뭐라고요? 내 입맛이 뭐 어떻다고요? 나 최고급만 다니거든요. 건의도 못해요? 모시는 김에 더 정성껏 모시라 이거지. 음식이 입맛 떨어지니까. 자기만 며느리인가? 첫째 며느리라 모시는 거 가지고 유세는. 아 왜들 그래? 모처럼 만나서는 왜 목소리가 날카로워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시는지 걱정되나 봐요. 그래서 그만 제가 발끈해서. 무슨 소리야? 얘, 네 형님 잡지 마라. 1살 차이라도 엄연히 너보다 시집 먼저 온 선배 손 윗동서야. 맏며느리 잘 봤다고 다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드린대. 네가 훈수둘 게 뭐야? 모처럼 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거라. 이왕이면 대꾸는 해주는데 간만에 와서 굳이 생떼를 쓰는 게 저도 못마땅했거든요. 동서는 1살 어린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엄청 싫었는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바로 밑 학년들에게 저승사자로 통했는데 결혼하고 성격 다 죽었다며 시건방을 떨었습니다. 아마 자기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저를 욕하고 다니는지 제 남동생이 하는 국밥집에 우르르 몰고 가서 그렇게 진상짓을 한답니다. 나오는 반찬만 거덜내고 국밥에는 손도 안 댄 채로 보란듯이 공깃밥만 더 시켜서 먹고 간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손님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면서 형님도 종종 불러서 음식 시키라고 감 떨어졌다고 한답디다. 무슨 왼수가 줬다고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동서가 여자들이 다 전업주부하던 시절에 친정 때문에 맞벌이하는 중이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친척 보증 서주는 바람에 집이고 가족이고 다 날아가고 그 빚 갚는 중이었답니다. 그래 저는 나 아니라 지나가는 낙엽 보고도 심술 터지겠지 싶어서 참은 겁니다. 그래도 친정 식구 다 살아있으니 다행인 것을. 이왕 당할 일 기분 좋게 하면 편할 텐데 하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동서는 그게 안 되는 위인이니 이렇게라도 화풀이해야 하나 했습니다. 당시에 여자 몸으로 보험 팔았으니 별의별 수모 당했겠고 무시당했을 테니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죠. 그런데 이걸 알 리 없는 동서는 빚 다 갚고 어느 정도 살만해진 후에도 이랬는데 저를 갈구는 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얼굴 반반한 것 빼곤 내세울 것 없던 동서는 나이 들어가며 얼굴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뭔가 사람이 얄팍하고 깍쟁이 같아지고요. 그런 한편 옷차림이나 액세서리에 부쩍 신경을 쓰며 나대기 시작했는데 50대부터 부쩍 옷자랑 가방 자랑하느라 집에 들러 저를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대놓고 동서를 싫어하는데 본격적으로 틀어진 것이 어머님이 쓰러지신 10년 전부터였죠.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소리에 저녁 늦게서야 들른 동서는 울고 불고하며 옆에서 챙겨주는 저를 삿대질까지 해가며 물고 뜯었지요. 당시가 우리 애들이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성인이었을 때라 대놓고 동서를 상대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형님이 매사 살림이 서투르고 건성이더라고. 노인네들 드실 거 안 드실 거 가리지 않고 맨 자기 편한 대로 싸나르고. 참 그러고 보면 형님 시부모 모시며 팔자 편하게 살았어요. 그쵸?
별것도 없는 국밥집에서 교장 선생님 집으로 시집오고 우리 남편은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꼼빡 죽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고요. 허투루 모시는 게. 그래 이제 어쩌냐고 이 노릇을.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어쩌다 쓰러지셨대요. 저에게라도 연락을 하시지. 둘째 너는 왜 저녁 먹을 때 와서 호들갑이냐. 네 시어머니 나이가 70이다. 노인네하고 안 산 티가 나는구만. 우리 나이에 이 정도로 건강관리한 것도 용한 거야. 별것도 아니고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눈 떠져서 돌아다니다가 현기증 나서 그랬는데 아침밥 먹고 나아졌어. 원래 우리 나이들은 그래.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해주는 밥 맛나게 먹고 너무 잠을 푹 자서 늙은 거 까먹고 새색시처럼 부지런 떨다 그런 거다. 임자 때문에 큰애가 괜히 욕먹잖아. 그런 너는 연락받고 뭐하다 지금 와서 그렇게 형님 타박을 하냐? 전화 한 통 없더구만. 오늘 새벽부터 내내 시겁해서 들쳐갖고 병원 문 열자마자 동동거린 형님한테 할 소리야? 오늘 이 녀석들도 학교도 안 가고 할머니 옆에서 팔다리 주무르고 난리도 아니었구만. 아 애들이야 어머니 아버님이 키운 거나 마찬가지니 다르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요즘 시대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살며 사랑받는 애들이 흔한가요? 우리 애들이 큰 집 애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우리 그이는 회사에서 골머리 썩는데 아주버님은 그런 것도 없고 형님은 말이 부모님 모시는 거지 애들 맡기고 편하게 살았죠 뭐. 작은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부러우면 작은 엄마가 모시지 왜 따로 사세요? 제가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훈수하는 거 본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모르면 말을 마시던가요. 우리는 그동안 작은 엄마가 어른들 드시라고 사오시는 간식부터 처치 곤란이었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당분 많은 음료는 아예 안 먹었어요. 우리도 군것질 별로 안 하고 빵도 엄마가 직접 솔빵 찌고 식혜며 수정과 배숙화제 만들어서 드렸어요. 할머니 가족력으로 당뇨기 있는 분이라 시집 와서부터 꾸준히 챙기셨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게 말이다. 나야말로 며느리 잘 봐서 편히 살고 있구만. 죽은 내 동생은 60도 안 돼서 만난 거 주워 먹다가 발가락 한 개 잘라냈어. 우리 집안에서 내 나이까지 사지육신 멀쩡하게 혈압약만 먹는 게 기적인데 막말로 너하고 살았으면 내내 외식이나 했을 텐데 장담 못하지. 너야말로 나 붙들고 신간 편하게 타령하지 말고 네 형님한테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인사나 해라. 나보다도 제일 놀란 게 큰애야. 둘째라고 집 볼일 다 보고 와서 사람 잡기는. 큰애하고 장 보러 가면 다들 후덕하고 복 많은 얼굴이라고 딸 잘 뒀다고 하더만. 괜히 하는 소리죠. 그 말을 믿으세요? 어머니 나날이 폭삭 늙어가는 게 보인다고요. 어머니야 매일 자기 얼굴 보시고 가족들도 매일 보니까 모르지만 아주 가끔 와서 보는 사람 눈엔 보이거든요 그게. 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두 분 주름 하나 없었는데 지금 보세요. 온몸이 만신창이잖아요. 게다가 국밥집에서 교장 선생님 집으로 시집 왔으면 잘해야지 도리죠. 한참 떨어진 집에서 시집 와서 그것도 안 해요 그럼? 저 가고 형님한테 눈치 보일까봐 그러세요? 어쩜 그렇게 매번 형님 편만 드세요? 서운하게? 저는 며느리도 아닌가요? 와 작은 엄마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정말 정 떨어지네요. 엄마 작은 집서 돈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줬어? 왜 이러셔? 우리 성인이에요. 언제 시집 오셨는지 몰라도 20년이라는 숫자만으로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안 되죠. 10살 때 본 사람 20년 후면 30살로 쌩쌩하지만 50살인 사람 20년 후면 70으로 당연히 늙지. 그걸 우리 엄마 탓해요? 그럼 우리 집에 별로 오지도 않은 작은 엄만 왜 그렇게 늙은 건데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 엄마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제 우리도 그 꼴 안 봅니다. 좋은 옷 걸칠 돈으로 약 한 번 사드리고 그런 말 하면 말이나 하네. 오늘 같은 날까지 그래야 해요? 무섭네. 야, 네 엄마가 시키디? 어디서 감히 작은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자식 교육 참 잘 시킨다. 자식 앞에서 뭔 소리를 하길래 조카가 입을 저렇게 털어요? 서럽네 정말. 보셨죠 아버님? 제 위상이 이래요.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소리 듣고도 먹고 사느라 당장 못 쫓아온 것은 죄송스럽지만요. 이건 아니잖아요. 별수모를 당하네 정말. 속상해서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파르르 해서들. 그래 내가 돈도 백도 없으니 어른 같지도 않은지 어른들이 있는 데서 작은 엄마 숨어주네요. 어머니 그래 맏며느리한테 간호 잘 받으시고요. 입만 가지고 늦게 온 둘째는
사라져 드릴 테니 속히 쾌차하세요. 저는 갑니다. 그렇게 동서는 삐져서 집으로 가고 서방님만 명절에 들러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한 음식이라고 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잘 먹는다네요, 동서하고 조카들이. 어쩝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물려주는 셈치고 열심히 싸주었지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 환갑잔치는 남사스럽고 칠수는 경황 없어서 넘어간 어머니 팔순잔치를 하자는 셋째 서방님네와 신우의 건의에 따라 우리 애들 그리고 이종 조카들이 주도가 되어서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 조카들도 그렇지만 당시 우리 집에서도 첫째가 이제 막 결혼 테이프를 끊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우리 애들 세대에 서로서로 친목 다질 겸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참 이때도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냐고 저한테 따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도 신우가 저를 붙들고 동서처럼 밉살스럽게 말하다 사돈 들께 된통 한 소리 들었다는데 애 봐준 공 없다 하잖아요. 어른 모시는 공도 없습니다. 어디 아프다 하시면 입만 가지고 와서 설치는데 그래도 자식은 과묵하니 아픈 부모에게 신경을 쓴다 하면 그 배우자들은 잘못 모신 저를 탓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모신다고 해도 사람은 다 나이 들면 시들시들하니 아프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효부면 좋은 보약 철철히 해댈 것이지 평소에는 자기는 이제 한시름 났다며 손톱까지 치장하고 명품백이며 액세서리하고 와서 자랑밖에 안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얘 그거 네 형님 하나 줘라.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면 선물 받은 거라고 말 바꾸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보고 들으며 느낀 게 있었겠죠. 동서는 저보고 자기네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냐 하는데 사실 동생이 물려받은 국밥집에 저도 지분이 있어서 돈을 받는데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없어 아주 조금 받습니다. 땅값 정도요. 임대비가 굳은 대신 한 달에 얼마 저에게 주는데 그깟 국밥집 하며 우습게 보고 사람들 몰고 가 유세 부리면서도 자기 분리할 때는 기가 막히게 써먹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큰아들하고 결혼말 오고 가던 며느리감이 하필 또 사는 집 아이거든요. 언젠가 둘째 동서하고 마주쳤는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애가 사치가 심하고 분수를 모른다며 저런 애들이면 파탄난다고 하는데 제가 시부모 모시며 요란하게 안 꾸며서 그렇지 우리 친정 동생네들도 때에 들고 갈 가방이나 옷 정도는 있습니다. 올케들이 우리 동서처럼 장사한다고 깔보는 사람 천재라 나갈 때 기죽지 않으려고 샀다는 말에 제가 무릎을 탁 쳤지요. 우리 친정에 100억대 재산 가진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방은 그냥 시장에서 몇만 원 주면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대신에 연세도 있고 본인이 기사가 운전하는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 5천원짜리 청가방도 다들 500만 원짜리로 보긴 합디다. 우리 친정엄마도 본인 것은 안 사도 며느리들 것은 백화점 가서 옷이든 가방이든 사주셨는데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는 마인드가 다른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비 며느리는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도 있고 자기가 산 것도 있는데 동서처럼 그거 들고 다니며 유세는 안 부리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은 어울리는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주제 넘은 건가요? 이 부분에서부터 반감이 훅 생겼거든요. 저 붙들고 이게 얼마짜리 어디 거다 하는데 연예인 누구도 차고 나왔다 하는데 전 모르겠거든요. 관심도 없고. 이제 아들 셋 줄줄이 장가 보내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라 더욱 귀뚱해도 안 찼지요. 그래서 팔순잔치를 신우와 애들이 주도해서 준비한다는 말에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동서는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누누이 확인을 하는데 마음을 곱게 쓰려고 해도 하는 말마다 얄미웠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칠순 팔순 잔치를 해요. 남보기 우스스럽게. 게다가 형님이 어머니 살뜰하게 잘 모신 것도 아니잖아. 쓰러지신 게 언제더라? 아무튼 우리 그렇게 많이 못 보태요. 살림 살려면 엄청 쪼들린다고. 애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야. 우리 애들 셋하고 신우네 둘하고 셋째 서방님네는 학생도 끼어 있어서 장기자랑으로 때우라고 했어. 환갑은 유난이라도 8순 정도면 봐줄만 하지 뭘 그래. 동서 말처럼 내가 어머니 잘 못 모셔서 우리 애들이 내 대신 무병장수하시라고 잔치 벌인 거야. 셋째네 여자친구네가 호텔에서 많이 도움받고 우리는 딱히 돈 안 드니까
기분 좋게 와서 얼굴이나 비춰. 그 되바라진 애네가 호텔에요? 어쩐지 겁도 없이 명품 휘감고 다니더니만. 그랬구나. 형님은 좋겠네. 큰 집 애들 말도 별로 안 하고 무뚝뚝하니 장가나 갈라나 했는데 어디서 그런 애를 구했을까? 제주도 좋아. 얌전한 고양이인 척하더니 여자 보는 데서는 엄청 용쓰나 보네. 무슨 소리야. 예비 며느리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는데. 말수 별로 없어도 적재적소에 할 말하는 게 좋대. 그것도 누구 퉁박 주는 소리가 아니라 혼나고 시무룩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우리 애도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거리 두었었는데 본인이 3번 쇼핑할 거 그거 한 번만 한다고 약속해서 잘 사귀고 있어. 그 집사 아주 좋아하더라고. 무게 있다고. 그렇게 명품 밝히는 애도 아니야. 집이 잘 살아서 그런걸. 아무튼 동서는 부담 가질 거 없으니까 웃는 얼굴로 와. 서방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애들 이제 결혼해야 하잖아. 친척이라고 식장서 대면대면 하지 말라고 마련한 자리니까 기분 좋게 와. 그래도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냐고. 그냥 고깃집서 고기나 구워 먹지. 유나는. 하여간 형님 시집 하나 잘 왔어. 부모님 모신다고 돈 빼돌리고 1살 많은 동서한테 반말하며 꿀 빨고 살더니 부잣집 며느리까지 맡고. 뭐야? 동서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생활비 50만 원 받아서 살림해. 거기 우리 애들이 용돈 드리고 아버님 연금 나오는 거 다 2분이 관리하고 2분 돌아가시면 형제들 모두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아버지가 같이 산다고 누구에게 치우쳐서 주실 분 아닌 거 알잖아. 하다못해 아가씨 목까지 철저하게 챙기시는 분인데. 그리고 나 시집 온 지 35년에 동서하고 나하고 33년 봤어. 그 세월이면 1살 아니라 2살, 3살 차이 나도 서로 편하게 반말하지 않아? 어차피 동서도 반말 존댓말 섞어서 하면서 왜 이래? 게다가 입에 칼 문 것처럼 톡톡 쏘면서 내가 반말하는 걸 탓해? 그럼 동서도 반말해. 대신에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로 그럴지 말지 누가 알아? 공평하게 나누어? 야, 집에서 기르는 게도 애틋한데 맏며느리가 그렇게 집구석서 구질구질하게 있는데 마음이 안 가냐? 나는 사회생활하니까 꾸미는 거야. 명품으로 꾸며야 사람들이 따르는 걸 어떡하라고. 그리고 너 내가 반말하는 게 기분 나쁜가 본데 내가 나이 많으니까 이래도 돼. 형님이라고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 것이지. 33년 봤다고 친해지나? 네가 되뇌라면 나를 처음 봤을 때 둘이 있을 때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했어야지.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산다는 유세 부리면서 건방지게 팔순자치 통보를 감히 전화로 해? 아니 그럼 형제간에 공문 띄워요? 별트집을 다 잡는다 정말. 오기 싫으면 서방님만 보내세요 그럼. 온다는 사람 못 가게 붙잡지 말고. 끊어요. 뭐가 그렇게 수틀렸는지는 모르지만 동서는 별의별 트집을 잡으며 안 오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손자 소녀들과 신우가 주도한다고 해도 둘째 아들 내외로 어머니 팔순에 몸만 오기 부담스럽대도 그렇지. 고기나 구워 먹지 무슨 잔치식이나 하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괘씸해서 저도 뾰족하게 대꾸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작 1살 차이 가지고 갖은 유세 부리며 뭐 33년 전에 내가 먼저 반말하라고 말했어야 한다는 사람 붙들고 무슨 말을 하겠나요. 게다가 요즘 흔한 여자애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던 우리 큰애 여자친구네가 비즈니스 호텔 한다는 말에 배알이 틀린 것도 있겠죠. 맨날 우리 친정이 얼마 벌건 말건 그래봤자 천한 국밥집 한다고 깔보던 동서라 야폭이 모한 업장이라 잔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큰애한테 들으니 호텔은 평범하답니다. 관광하고 쉬고 화려한 그런 호텔이 아니라 출장 오는 비즈니스맨들 드나드는 곳이라 깔끔하고 정갈한 데다 손님들도 친한 인척으로 50-60명밖에 안 초대해서 조촐해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모임이나 세미나 시상식 하는 홀이 제법 쓸만하여 예비 며느리가 장소 제공하여 주는 바람에 돈이 많이 굳었지요. 그렇게 시어머니 잔치 앞두고 신우가 여자들은 한복 한 벌씩 해입자해서 모인 날 둘째 동서가 또 왜 저만 분홍색 깨끼 치맛단에 파란색 천 대떼서 튀냐고 입이 대빨 나온 것을 신우가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사는 맏며느리니까요 하고 퉁박을 주었습니다. 치맛단에 파란 줄 대는 게 뭐라고 샘내나 모르겠지만 신우가 언니 하며 절 따르는 것도 못마땅해 죽는 둘째 동서는 고모부 정년퇴직하고 코가 석자인데 뭘 이런 것까지 챙기냐고 해서 또 신우를 발칵 뒤집어 놨죠.
결국 어머니 팔순잔치에 이래저래 불만이 한가득인 둘째 동서가 대놓고 저를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예비 며느리네 부모님까지 와서 시부모님들과 인사하고 화목해서 보기 좋다 덕담이 오고 가는 와중에 대뜸 동서가 내 가방을 보고는 저거 없어진 자기 가방 같은데 하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참 바보 같게도 제 얼굴이 빨개졌지요. 당장 사돈될 분 앞에서 도둑으로 몰린 데다 제가 들고 온 가방은 친정 올케한테 빌려온 거였거든요. 저쪽 다른 테이블에 앉은 올케와 남동생은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는 명품이고 뭐고 모르는 사람이라 가방 브랜드며 모델명을 줄줄이 대면서 언제 어디서 샀냐고 몰아붙이는데 등줄기로 땀이 줄줄 났습니다. 둘째 동서는 그런 저를 보고 비릿하게 입술을 삐죽거리며 사돈들 들으란 듯이 저를 몰아붙였지요. 그렇잖아요. 형님, 생전 명품 같은 거 든 적 있어? 그런데 그 가방 하필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진 내 가방하고 브랜드며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저번에 내가 어머니 드린다고 챙겨온 홍삼 형님한테 꺼내오라고 한 적 있는데 그날 이후부터 본 기억이 없는 거야. 내가 트렁크에 색색까지로 가방 넣고 다니거든요. 영업하는 사람이라 에티켓조로 품위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챙겨 다니는데 어디 빼먹고 왔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형님 가방 보니 딱 생각나네. 그렇다고 내가 형님이 가져갔단 소리는 아니고요. 어디서 얼마 주고 샀어요? 생전 처음 봐서 그래요. 나 명품 들고 다니는 것도 안 좋게 보던 사람이 뜬금없이 명품 가방 들고 와서 신기해서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지. 지금 조카 예비사돈도 있는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 당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푼수예요. 조카들이 챙긴 잔치에 와서 작은엄마라고 몸만 와서 딴엔 위신 세우려고 별별 소리를 하나 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애들이 챙기고 형수님 면목 없습니다. 음식 맛있네요. 조카 며느리도 고맙네. 아니 왜 말을 막고 그래. 하여간 이 집 사람들은 나만 갖고 야단이야. 물어보지도 못해? 없어진 내 가방이랑 똑같은 걸 형님이 들고 나온 거 안 이상하냐고. 형님이 저 가방 살 돈이 어딨다고. 그만하시죠 작은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안 참아요. 좋은 날 재뿌려도 정도껏 하셔야지. 뭐야?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보자 하니깐 작은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호텔집 사위 된다고 너 벌써부터 유세냐? 보셨어요? 저놈이 저런 놈입니다. 형님 참외 잘 키우셨어요. 하극상의 끝판왕이네 아주. 언제 어디서 얼마 주고 샀냐고요. 명품은 그것만 알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걸랑요. 아니면 가방에 아이디카드 보여주시든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벌개져서 대꾸를 더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샀는지 대면 주인도 안다니 거짓말로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친정 올케가 부잣집 외조카 며느리네에게 기죽지 말라고 빌려줬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나오는 저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보여달라는 아이디 카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따로 챙겨두지 가방 안에 들어있을 리 만무해서 가방 열고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못 참겠던지 동서를 보고 피식 웃더니 한마디 하자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이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작은 어머니 것은 확실히 아니네요. 바느질이며 지퍼 부분 보면 진품이거든요. 뭐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 없어진 가방하고 제가 없어진 작은 어머니 가방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작은 어머니 거는 아니라고요. 작은 어머니한테 진품이 있었어요? 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퉁이던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 정도면 이미테이션 중에서도 꽤 주셨을 텐데 한 개를 사더라도 진품을 사세요. 알고도 모조품 구매하는 거 그거 범죄거든요. 뭐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근거로 사람을 모함하니? 증거 있어? 지금 들고 있는 가방도 가짜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도 모두 이미테이션이잖아요. 저보다 우리 엄마가 전문인데 여쭤볼까요? 엄마, 우리 작은어머니 하신 거 정품 아니지? 그렇게 당당하시면 우리 엄마한테 반지만 빼줘 보세요. 우리 엄만 가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든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시선이 한 번에 쏠리자 예비 안 써도는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기도 그런 상황에 갑자기 열심히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얼굴이 뻘개지고 씩씩대던 동서가 자기 물건을 건네주지 않았으니 우리 예비 며느리 말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숨 돌린 저는 아직까지 씩씩대고 있는 아들놈들을 눈빛으로 달래며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버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얌전히 지켜보시던 어머니 보태기에 배꼽을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봉투보다도 자손들이 화목한 것이 큰 선물인데 왜 그렇게 싸움박질들인지 모르겠네. 실은 내가 오늘 아버지하고 여기 오신 손님들께 드릴 것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 둘째 맘에는 안 들 것 같은데 어쩐디야. 이거 정품은 아니고 네 아버지하고 내가 야매로 금은방에 가서 만든 건데 어쩌냐. 우리 가족들 흩어져 살아도 다들 한 가족이란 증표로 아버지가 디자인한 거거든. 그래도 받아가. 대단한 건 아니야. 걸고 다니다 돈 떨어졌을 때 유용하게 쓰라고 만든 거니까. 둘째는 이거 팔아서 보태서 좋아하는 명품 사. 괜히 누가 내 가방 훔쳐갔네 하지 말고 하시는데 동서는 얼굴이 토마토같이 붉어졌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우리 예비 며느리까지 챙기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장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시고 사돈 어르신께도 준비하신 목걸이를 건네주셨는데 체인도 희한한 신세대 모양의 붉고 파란 펜던트도 액자 모양으로 열렸다 닫히는데 열어보면 복자가 새겨져 있고 사진도 넣을 수 있는 시기여서 너무 예쁘다고 기쁘게 받으셨죠. 어쩔란가 모르겠네요. 우리 두 노인네가 머리 맞대고 만든 건데 명품은 아니라도 순금이라 탈은 안 날 것이요. 그러게요. 저는 가방은 사서 들어도 보석 같은 것은 브랜드 것은 못하는데 진품이네요. 어쩜 이걸 디자인하셨어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어르신. 참 보기 좋네요. 저도 팔순에 이렇게 자손들에게 한 개씩 돌려야겠어요 어르신. 우리 맏며느리가 잘 데리고 있어줬어요. 자기 아이 키우듯이. 우리 손주놈도 보고 자랐으니 마음 씀씀이가 다른 애들하고는 다를 겁니다. 예, 안 그래도 딸이 많이 철 들었더라고요. 하여간 성품들이 참 명품이세요들. 많이 보고 배웁니다 제가. 그렇게 절 붙들고 일생을 불퉁대던 둘째 동서는 본전도 못 찾고 창피를 당했답니다. 그러나 깨달음도 없는지 자기 며느리도 쥐잡듯이 잡고 혼수갑질 못해 안달하다 한번 결혼 엎어지고 여전히 명품 밝히며 애들 이혼시키게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짝퉁은 취급 안 하고 진품에 목을 맸거든요. 돈 있어도 못 사는 것은 가방만이 아닌데 참 답 안 나오는 인사지만 다 본인 취향이니 남이 뭐라고 할 건 못 되죠. 남이야 그러건 말건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뭐. 저는 여전히 명품 가방 하나 없지만 애들 모르게 꼬마 빌딩 하나 사두었습니다. 나중에 애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손주들에게 무슨 일 생길 때 도우려고요. 그게 저는 더 좋거든요. 그렇다고 명품 좋아하는 분들 욕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마시고요. 그냥 제 성격이고 취향이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람은 가진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화려해 보여도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비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 안에 쌓여있는 마음의 결을 더 늦게 그러나 더 깊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숨길 수 있어도 삶의 태도까지는 끝내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은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생각을 남겨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과 가족분들께도 앞으로는 서운한 일보다 웃으며 지나갈 일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평범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평범함조차 참 멀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요. 학교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은 엄마라는 이미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포근하고 다정하고 살갑고 편안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엄마는 제 큰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외동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기술직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평범한 주부셨어요. 아빠는 7남매 중 장남으로 가난한 집 아들인 반면 저희 엄마는 교수인 할아버지와 교사인 할머니 사이에 외동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자식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운명처럼 만났고 왜 조부모님께서 굳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두 사람이었는데 제가 태어나고 엄마는 산후우울증을 겪었던지 아빠와 날이 갈수록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렸을 적에 기억하기로는 엄마 아빠가 다정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절 예뻐하는 걸 늘 못마땅해 하셨고 저한테 아빠에 대해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빠에게서 멀어졌고 엄마는 늘 절 데리고 외갓집에 간 후 머무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엄마의 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우울증은 점차 더 심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엽고 아빠와는 이혼하시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 8살이었고 아빠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법원에서 나오며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현영이 잘 키워, 현영 엄마. 현영이 없으면 못 살 거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 포기하는 거야. 현영이 포기하는 대신 우울증 치료 잘 받고. 고양이 쥐 생각해주네요. 아무튼 우리 현영이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라고 제 손을 끌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참 많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져서 엄마 속상할까봐 되돌아서 차마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혼한 후 스스로와 늘 힘들게 싸웠어요. 혼자 우는 날도 많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날도 많았고 유일한 취미였던 피아노 연습에만 매달려서 살았어요. 그래도 제게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는 엄마셨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런 엄마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정신적으로 지탱해주던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세상에 혼자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비롯한 모든 물건에 집착하기 시작했을 때는. 엄마, 이게 다 뭐야? 웬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왔어? 우리 집 냄새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웃들도 맨날 수군거리고. 대체 어쩌라고 그래? 제 나이 그때 고작 중학생 15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생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는데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준 재산은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던 50평 남짓한 집 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50평이나 되는 집이 어느 순간 쓰레기들로 인해 발 디딜 새 없이 좁아져 가고 있었어요. 공간을 채우는 건 바로 재활용해서 가져온 가구나 다 타버린 냄비 같은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얘가 왜 이래? 내 거 건드리지 마. 아무리 너라도 엄마 거 함부로 건드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거 다 쓸만한 것들 가져온 건데 웬 유난이야. 조그만 게 뭘 모르면 가만 좀 있어. 라며 엄마는 그것들을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아끼시더라고요. 게다가 유난히 음식들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슈퍼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들 저렴하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보면 죄다 사와서 베란다에 늘어놨어요. 가끔 냉동식품도 사기도 했는데 냉동고를 하나 더 마련했는데도 다 집어넣지를 못해 베란다에 녹였다 얼렸다를 반복하면서 썩혔습니다. 냉장고들은 음식물 쓰레기 저장 장소였고 집안에선 늘 악취가 풍겼으며 벌레들과 곰팡이들의 아지트가 되기 시작했어요. 점차 이웃에게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방송사에서도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제보받았다고 인터뷰를 요구하는데 정말로 학교에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아 무조건 엄마한테 찍지 말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간신히 제 방 한 칸은 지킨 채 살아갔지만 정말 그런 환경에서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향기 좋은 유연제도 넣고 항상 빨래를 했는데도 집안 악취가 배었는지 친구들이 절 슬슬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그런 엄마를 놓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저 아니면 정말 아무도 곁에 없었거든요. 그 흔한 형제들 하나 없어서 엄마는 외로워하며 종교에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갔는데 학교와 집 사이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들어가 살았어요.
제가 제법 똘똘한 편이라 장학금도 받아서 공부했고 그 와중에 멋진 남자친구와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설레고 행복한 날들을 놓치기가 싫었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게 되었는데 참 평범하고 좋은 가족이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평범했으면 좋았을걸. 남들도 똑같이 사는 평범이라는 게 왜 이렇게 엄마와 난 힘든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 나도 언제 한번 너희 가족 뵙고 싶은데. 어머니는 뭐 좋아하셔?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찾아뵈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됐어. 우리가 뭐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맘만 전해줄게. 라면서 남자친구에게 핑계대며 엄마와 집을 숨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과 엄마를 본다고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부모님의 얘기가 나왔지만 기가 막힌 핑계로 피해갔고 어느 순간 저는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곧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슬퍼할 틈 없이 공부했어요. 다시 엄마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저는 바쁜 일상 속에 점차 집과 엄마하고 멀어지게 되었고 회사 동료 소개로 두 번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눅들게 되면서 피했고 이별 후 세 번째, 네 번째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도 부모님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자꾸만 숨기게 될수록 엄마는 제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지내다가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서 시들해지고 결국 이별 통보까지 해버리는 버릇은 저를 점차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또 헤어질걸 이라는 생각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대로 마음을 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되었고 30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영아, 너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니? 고모 친구 아들인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 지금 미국 텍사스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연봉도 높고 잠깐 나왔다고 하더라고. 저는 외롭던 찰나 알겠다고 하며 별 기대 없이 나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고모 말 맞다나 능력도 좋고 사람도 너무 괜찮고 훈훈한 외모를 가진 그 사람이 제게는 너무 과분하더라고요. 전 단번에 차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그 사람이 다음날 제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오늘 뭐 하세요? 괜찮으면 저랑 식사나 같이 하실래요? 저는 어쩔까 하다가 어차피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남자의 애프터를 받았고 우리는 간만에 풋풋한 데이트를 즐겼네요. 이를 계기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했고 그 남자는 저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에 있던지라 머지않아 결혼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찾아뵐까? 한국에 계시는데 자기가 많이 궁금한 것 같아. 자기네 부모님께서도 나 궁금해하시지? 그럼 그렇지 뭐. 그럼 우리 서로의 부모님 한번 찾아뵐까? 고모님께 얘기 다 들었어. 우리 부모님이나 나나 개인적인 가정사는 다 이해하니까. 자기는 절대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그의 뜻대로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와서 남자친구에게 고모와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재혼 상태셨고 처음 본 새엄마라는 사람과 같이 나왔더라고요. 고모가 말씀하시길 새엄마는 야무지고 똑똑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지만 신부가 고약해서 아빠가 힘들어한단 말을 몰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엄마랑 잘 살았으면 좋았을걸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찾아온 제 남자친구와 술 한잔을 하면서 새 여자 눈을 피해 이렇게 말하더이다. 결혼하면 미국에 가서 산다고? 차라리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지금 힘들게 눈치 보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현영이 엄마랑 살 때보다 낫다.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자네가 큰 그릇으로 많이 품어줘야 할 걸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남자친구는 자꾸만 엄마에 대해 숨기려고 하는 태도와 아빠가 여운을 남긴 묘한 태도에 엄마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엄마를 언제까지나 숨길 순 없어서 저는 간만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였고 그 모습을 보니 부끄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집에는 들어가기도 싫어 엄마더러 밖으로 불러내 못되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부끄럽지 않게 엄마 역할 한 번만이라도 좀 해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꼴을 보면 대체 뭘 하겠어. 내 결혼 파탄날 생각 아니면 제발 좀. 속상한 맘에 질러대는데 엄마는 저한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잘할게. 기특한 우리 딸. 드디어 네가 결혼을 하는구나. 예뻐라. 엄마가 너 결혼하고 손주 볼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 당연히 우리 사위 될 사람이니 봐야지. 엄마는 어쩐지 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여전히 집은 쓰레기였지만 종교의 힘을 빌리고 직업을 가져서였는지 우울감이 도는 가운데 힘없이 밝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보니 거칠거칠하고 굳은 살이 다 배어있는데 마음이 아파 대체 어떤 일을 하냐고 했더니 그냥 엄마가 알아서 일한다고 하는 말로 돌렸습니다. 변변한 능력이 없어 수입 없던 엄마가 할머니가 조금이나마 남겨준 재산 몇 푼과 그 집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으며 살다가 지금은 일한다고 했어요. 하며 제게 한다는 말씀이 그 집은 엄마가 너한테 꼭 남기고 하늘나라 갈 거야. 엄마가 못 모를 때 빚진 거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아서 온전히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전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결혼 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엄마에게 좀 나눠줬고 엄마는 몇 번 사양했지만 그래도 형편이 어려웠던지 받긴 하더군요. 엄마가 늘 미안해. 엄마가 개성이 너무 강해서 너한테 피해주는 거 알지만 엄마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마음이 편해. 그냥 있는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도 스스로와 싸우는 것이 힘겨워 보여 더 이상 가슴 아프게 독서를 쏟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는 최대한 단장하여 제 남자친구랑 만났고 무슨 죄인이라도 된 듯 남자친구의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어깨도 쭈그린 채 좋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한때는 부잣집 집안 좋은 외동딸로 태어나 온갖 귀한 대접받으며 살아간 엄마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지 같은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비신랑은 저희 엄마에게 좋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현영이는 제가 지켜줄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비록 미국에 가서 살긴 하지만 요즘 영상통화며 뭐며 잘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 자주 나오도록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미국? 미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차! 신랑한테 미리 언질한다는 것을 잊은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굳이 제가 결혼 후 미국에 간단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엄마는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고개를 젓고 예비신랑과 절 붙잡으며 소리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우리 현영이는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 현영이 너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미국에 가서 산다 하면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네. 현영이 너도 그래. 어떻게 엄마 혼자 뻔히 있는 걸 알면서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너 이기적이야! 하고 예비신랑과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예비신랑에게 나중에 연락하겠다 해놓고선 전 엄마를 뒤쫓아 나왔고 다시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미국에 가도 자주 한국에 나와 들를 거고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대학 다니느라 떨어져 살았잖아. 미국이라고 뭐가 다른데. 그래도 한국이랑 미국은 다르잖아. 제발 가지마 현영아. 엄마는 너 없으면 안 돼. 엄마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되니? 네가 원하는 대로 엄마 다 고쳐서 살 테니까 엄마랑 같이 살자. 재산 다 주고 그럴 테니까 엄마 버리지 마. 엄마야말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 결혼은 엄마 버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내 인생은? 난 그럼 엄마 평생 뒤치다꺼리하며 그렇게 살라고? 현영아, 엄마 욕심인 거 알아. 근데 너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어져. 엄마랑 잘 살면 하늘에서 분명 복 주실 거야. 엄마 눈 감고서 좋은 사람 주실 테니까 그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의 극도의 이기심에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 때문에 딸을 발목 잡을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집 가버리면 혼자 남겨질 엄마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까지 곁에 묶어둘 생각을 하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어요. 엄마랑 한바탕 하고 집을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현영아, 너희 엄마 나한테 전화 왔었어. 처음엔 날 원망하면서 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줬냐고 했다가 울며 불며 제발 현영이 떠나가지 말게끔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희 엄마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릴 적부터 작은 몸으로 말만 한 애 업고 다니면서 집착하더니 아주 딸 신세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그러니 오빠랑 이혼하고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자식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성격도 이상한 네 엄마 곁에 있다가 너도 인생 끝장난다. 씩씩거리며 말하는 고모의 말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오랜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놓치지 않고 싶었던지 전화를 하며 제게 안심을 주려고 노력했고 어머니 관련된 일을 모른 척 넘어갈 테니까 네 맘만 굳건하다면 결혼해서 떠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를 택했고 엄마 모르게 결혼 준비를 해갔어요. 계속 엄마가 제게 전화를 했지만 차단해버렸고 회사는 결혼 준비로 인해 사표를 내어 엄마를 만나 불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신부들처럼 황홀한 프로포즈도 멋지게 받아 근사한 반지도 생겼고 웨딩드레스도 준비하고 식장도 알아보면서 그렇게 후딱 진행을 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었을 때 모르는 전화가 제게 한 통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혹시 현영씨래요? 아니, 여기 엄마가 일하는 곳인데 엄마가 몸이 많이 약한지 쓰러지셨어. 언제부턴가 그렇게 밥도 못 넘기고 비실비실 거리더니 내가 딱해서 원 계속 현영씨 이름만 부르는데 얼른 병원으로 좀 와요. 저는 예비신랑을 뒤로 한 채 얼른 엄마가 입원했다던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 응급실에 엄마가 여태껏 보지 못한 야윈 몰골로 누워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지 깨나질 않더라고요. 의사한테 상황을 물으니 짧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빈혈 수치도 한참 떨어져 있고 혈압도 낮고 보호자가 곁에서 신경 써서 돌봐드려야 돼요. 아무리 따님이 바쁘시더라도 그래도 어머님이신데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놔두셨어요? 그리고 지인분들 말씀 들어보면 우울증 증상도 있는 것 같으신데 그 부분도 신경정신과 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며 얘기하는데 그냥 울컥해져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야 말았습니다. 내 인생도 불쌍하고 엄마 인생도 너무 불쌍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이다. 어렸을 적 날 사랑해주고 보듬어준 우리 엄마의 기억이 나면서 항상 절 아끼고 고모 말 맞다나 행여 누가 절 잡아갈세라 다칠세라 말만한 절 항상 포대기로 업고 다니는 엄마의 가냘픈 등의 따뜻한 체온이 떠오르며 눈물이 제 뺨을 적셨습니다. 딸로서 엄마를 감당해야 하는 게 맞는데 여태 엄마를 짐작 취급하며 부끄러워한 제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 저도 평범하게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부모 사랑 다 받으며 좋은 남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 만들어가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도 나도 그 평범한 삶이 사치였나 봐요. 엄마는 눈을 뜨자마자 절 찾으며 제가 곁에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서 힘겹게 미소를 띄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스스로 혀를 깨물었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이면지에다 볼펜으로 글씨를 쓰며 가방을 찾아서 뭘 내미는데 알고 보니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글을 읽고 나서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으니까 이제 가도 돼 현영아. 엄마가 주변 분들 도움받아 다 치우고 집 팔았어. 이거 집 한 값이니까 결혼할 때 갖고 가. 미국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속에는 5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부르트고 거친 엄마 손을 한참 보다가 이내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울고 들어와 그날 입원한 엄마를 병실에서 지켰고 다음날 같은 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님께 따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병명은 호더스 증후군이었고 다행히 더 이상 크게 진전되지 않은 채 통제할 범위에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 우울증이 있어서 항상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하고 호더스 증후군에 관해선 엄마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뇌가 굳어져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으니 나아지기도 힘들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결정을 해야만 했네요. 무책임하지만 예비신랑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결혼이 힘들 것 같단 말을 건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했던 평생을 함께하고픈 그 사람의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의외로 무덤덤하게 대하더군요. 그래, 어쩐지
네가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아서 나도 미리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 내가 모든 걸 품어주지 못한 남자라서 너한테 참 미안하다. 뒷일은 내가 잘 알아서 마무리 지을 테니까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미안해. 라며 일어서는데 글을 보내고 카페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깬 건 저였는데 예비신랑이 깬 것처럼 해서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위약금마저 예비신랑이 다 마무리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준 5억으로 서울에서 벗어난 공기 좋은 곳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고 엄마를 집에 편히 모시며 같이 병원도 가고 치료에 힘쓰며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았지만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것이 무척이나 불안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주변 지인분들께서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에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선택이 제 인생을 위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 인생만큼 제 어머니도 소중한 분이시기에 엄마의 밝아진 웃음을 볼 때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 뜻대로 엄마와 함께 남은 삶 같이 보내는 게 제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겠죠. 결혼을 꼭 해야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엄마와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늘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사람마다 지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참 다르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행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눈물로 지켜내야 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쉽게 판단하기보다 한 사람의 사정과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과 어머님께도 앞으로는 아픈 날보다 평안한 날이, 외로운 날보단 따뜻한 날이 더 많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